인사.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는 제가 출간했던 책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2008년부터 동화 작가 활동을 시작했고요.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책으로 처음 상을 받고 웅진주니어 문학상 상을 받고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아이들이 3명 있는데 그 막내가 태어났던 해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3명이 다 자라서 여러분보다 다 큰 아이들만 남았어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3아이가 있는데 그때 큰아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됐어요. 큰아이가 엄마랑 집에 있으면 재밌는데 왜 학교에 가야 되냐고 물어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글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잘한 아이도 아니었고 또 글쓰기를 잘하거나 이런 아이도 아니었어요. 텔레비전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원래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관련된 일들을 또 나중에 저같이 늦게야 꿈을 이루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냈던 책은 일기 먹는 일기장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일기 숙제를 해가지고 학교에 가면 일기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피아노 치는 아이들 얘기가 나와요. 여기까지 2권을 내고 제가 나는 아무래도 원래 재능이 없었지만 작가가 되고 나서도 재능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만두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책 2권을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복수의 여신이라는 책이에요. 이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가 7편 들어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또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작품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떤 아이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제54회 한국 출판문화상을 받기도 했고 또 이 책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창작기금을 받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영국 북트러스트에서 올해 우수 외국도서 최종 8인에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책까지만 쓰고 작가활동 그만둬야지 했던 책 때문에 계속 글을 쓰게 된 셈이에요. 이 작품 중에 어른 동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어른 동생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뮤지컬 어른 동생하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치면 그 뮤지컬의 장면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대학로에서 2년 동안 가족 뮤지컬 1위를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 동생이란 극단도 생겨나고 제가 쓴 작품 중에 봄날의 곰은 지금 대학로에서 뮤지컬 공연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강연을 가보면 제 책을 아직 안 읽었는데 연극을 봤던 친구들이 원작자를 만나게 됐다고 신기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작가는 글을 쓰기도 하지만 그 저작물을 가지고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 동생 뮤지컬은 검색해서 보시면 음원도 들어볼 수 있고 오디오북도 들어볼 수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통조림 학원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참치 통조림은 다 먹어봤죠. 저는 파인애플 통조림 좋아했는데 통조림을 보면은 파인애플 꼭지나 껍데기가 굉장히 딱딱해서 못 먹는 걸 빼버리고 참치 통조림 안에도 그 가시 같은 거, 뼈나 뭐 지느러미, 꼬리 이런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먹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다 빠지고 살코기만 들어있죠. 근데 제가 통조림을 보다가 생각한 게 요즘 이 시대에 어린이들을 어른들이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은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또 좋아하는 거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를 많이 가보면 학원 공부에 많이 지쳐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흥미를 잃고 공부에 지쳐있는 모습들을 보다가 제가 이 통조림 학원을 썼어요. 이 통조림 학원에 가서 이 통조림 먹고 나면 아이들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빴던 기억, 슬펐던 기억 이런 것들도 다 잊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행복한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뭐 불평도 있고 상처도 있고 비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많은 것들이 뒤엉킨 삶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억 중에 어떤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갖고 단단하게 일어서는 것이 사람만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학원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로 엮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2017년에 울산의 책, 부천의 책으로도 선정되었던 책이에요. 그 다음에 바느질 소녀라는 책을 또 냈고요. 나의 진주 드레스라는 책을 냈고, 또 여러분이 읽은 우리가 그림책으로 이 돌 씹어 먹는 아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원래 이렇게 돌 씹어 먹는 아이라는 동화책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이 동화책 안에는 7편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7편 중에 한 편이 여러분이 읽은 돌 씹어 먹는 아이예요. 그 중에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따로 희곡집을 냈어요. 그래서 서로 연극을 해보기도 하고 낭독극을 할 수 있도록 돌 씹어 먹는 아이라는 희곡집을 냈는데요. 이 안에는 3편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나를 데리러 온 고양이 부부, 혀를 사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읽은 돌 씹어 먹는 아이라는 책이에요. 돌 씹어 먹는 아이는 처음에 이렇게 그림책을 하고 싶었는데 글로 썼다가 다시 그림책으로 이렇게 세르주 블로크가 그린 그림책으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원래 이 안에서 또 아이들 만나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해방감 느끼고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혀를 사왔지라는 작품이에요. 제목이 좀 끔찍하죠. 그런데 혀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먹을 때 맛을 볼 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쓴 거예요. 되게 소심하고 많이 참고 자기 속의 말을 잘 하지 못하던 아이가 무엇이든 파는 시장에 가서 동물 말에게 혀를 사게 돼요. 무엇이든지 막 말할 수 있는 혀를 사는데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한테도 막 하고 싶은 말하고 엄마한테도 막 되돌아보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실컷 혀를 써보고 나서 다시 그 혀를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안엔 뒤엔 나오지 않지만 결국 자기 혀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 혀를 사왔지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그림책으로 됐는데요. 이 세르주 블로크는 프랑스 사람이고 뉴욕에 산다고 해요.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서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인데 이 책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림책은 아기들이 읽고 아주 어린이들이 읽는다는 생각은 옛날 생각이고요. 요즘에는 여러분 같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어른들도 그림책을 읽는 독자로 확대되었어요. 그전에도 물론 읽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활발하게 읽진 않았던 것 같은데 책을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돌 씹어 먹는 아이 희곡집이 있어요. 희곡은 잠깐 얘기하자면 일반 책이랑 또 다른 점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대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작가와의 만남을 텔레비전으로 본다면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봐도 변화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것도 하나의 무대죠. 여러분이 하나의 관객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배우가 연기를 하는 배우가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 공연마다
그 공연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관객이 함께 호흡하고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는 막 같이 웃고 울기도 하고 이런 리액션이 큰 관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관객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극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들은 일회성을 가져요. 그러기 때문에 동시대에 사는 사람의 배우가 동시대에 사는 관객과 함께 만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더 생생하고 우리가 영화로 볼 수 없는 그런 맛이 있어요. 또 영화는 길게 촬영 기간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면 연극은 딱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약이 많죠. 여기에 만약에 바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천으로 바다 물결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장치들로 보여주기도 하죠. 더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의 가장 멋진 맛은 그 회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다른 어떤 경기를 뛸 때와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어떤 결말에 도달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연극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는 지점이 많아요. 그리고 배우가 운동선수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다른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연극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바쁘고 또 보통 아이들도 연극을 보러 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분이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꼭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대를 경험하는 것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가정통신문 소동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우리 가정통신문 같은 거 받으면 되게 지루한 말들로 써 있잖아요. 내용도 다 학교 행정에 관한 얘기고, 근데 교장 선생님이 바뀐 틈을 타서 아이들이 학교로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근데 뭐 애들하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라거나 놀이공원에 갔다 오라거나 뭐 불량식품을 먹고 뭘 하라거나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른들이 이상해 하면서도 그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이웃과도 좀 소통하게 되고 더 즐거운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뮤지컬로 공연하고 있다는 봄날의 곰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아주 지루하고 조용한 교실에 곰이 전학 오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실제로 곰 탈을 진짜 큰 곰이 이 정도 비율로 연기를 하는데 곰 탈 제작비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색해서 나중에 보시면 곰 인형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너는 괴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그림책에 글을 썼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너무 이상하잖아요. 상상해보면. 근데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외계인이 보기에 우리는 정말 낯설고 징그럽고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한 아이는 꼬리만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괴물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괴물이 얘는 징그러워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 괴물은 이 아이를 징그럽다고 하는 거예요. 속눈썹도 징그럽고 이 움직이는 손가락도 징그럽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하는 그 괴물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 내가 나와 같은 존재가 익숙한 존재가 아닐 때 이상하다고 느꼈던 감정에서 서서히 이렇게 친구가 되어가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같은 운동을 좋아하고 모인 친구들이지만 조금씩 취향이 다르고 또 성격도 많이 다른 친구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부회장, 이상한 아이 옆에 또 이상한 아이 등의 책을 냈고요. 또 햄스터 얘기를 다룬 또 입양과 햄스터 이야기가 들어있는 햄릿과다. 저는 청소년 소설도 쓰거든요. 나는 새를 봅니까? 강인 수술 보고서 외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작업들 중에 이제 소설이나 청소년 소설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온 책이 비밀편지 소동이란 책인데, 이거는 이 그룹 안에서 이렇게 마니또 게임 비슷한 비밀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누가 나한테 보냈을까 이런 것을 알아가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어요. 네, 제가 그동안 출간한 책이 이 책 포함해서 한 25권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10여 년간 계속 쭉 책을 내왔고, 또 이렇게 강연을 지금 숭실대학교,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에서 작가가 되려는 학생들, 특히 동화 쓰려는 학생들에게 문해창작학과에서 동화창작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대 상상마당에서 스토리 드로잉이라는 강의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제 소개를 했고, 이거 끄고 강연 시작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읽은 책은 이 책이죠. 우리 그림책을 볼 때는 이렇게 한번 다 펼쳐서 앞뒤 표지를 함께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보면 앞에는 얘가 돌을 먹으면서 웃고 있고, 뒤에는 이렇게 뒤통수가 나와 있는데 돌 생각으로 가득한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 책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과도 이 책을 많이 만났는데,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는 남들과 다른 점, 또 내가 남몰래 저질렀던 뭐 실수, 숨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치유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우리가 돌 씹어먹는 아이라는 것은 좀 상징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뭔가 마음에 답답한 게 맺혀 있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을 때 우리는 가슴에 돌이 맺힌 것 같아, 답답해,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이 돌 씹어먹는 아이는 돌을 자기가 원래 이제 동화책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기 때 자기가 돌을 먹는 자기도 모르게 돌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거를 보고 하는 걸 보고 엄마가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를 경험한 다음부터 이거는 나쁜 거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없는 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 앞에 앉아 있는데 화분 위에 돌이 올려져 있는 걸 본 거예요. 하얗고 또 매끄러운 돌이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먹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혀만 대보자 생각하고 혀를 대봐요. 그리고 입속에 넣고 굴려만 보자 생각했는데 입속에 넣고 굴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돌을 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돌을 씹어 먹은 다음에 너무 속상해요. 이거 다 어떡하지 막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부터 돌 씹어 먹는 걸 참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돌을 동네에 있는 돌을 다 먹기 시작해요. 하얀 돌, 매끄럽고 하얀 돌을 먹다가 결국 그런 동네의 돌들을 몰래 숨어서 먹다 보니까 주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를 막 갉아먹다가 울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집을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 할아버지도 이가 반짝이고 이 아이도 이가 반짝이는데 할아버지가 딱 이 아이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돌 씹어먹는 아이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니까 반짝이는 이를 보고 알았지. 돌 씹어먹는 아이들은 이가 반짝인단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산은 돌로만 이루어진 산인데 세상에 많은 돌 씹어먹는다는 비밀을 가진 아이들이 돌을 괴로워하고 찾아온 곳이 그 돌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돌산에서 아이는 돌을 먹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실컷 돌을 먹어요.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이게 나만의 비밀이 아니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껴요.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이 다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주인공 연수한테 말하죠. 돌을 씹어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란다. 무엇을 먹으면 어때? 무럭무럭 자라서 잘 뛰어다니렴.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비밀로 했지만 그 어릴 때 돌 씹어먹는 아이였던 어른이 된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마음이 좀 용기가 생겨서 집으로 돌아올 때 신선한 돌을 가득 싸가지고 오는데요. 집에 딱 돌아와서 그 고백을 해요. 용기를 내서. 그랬더니 아버지는 자기는 원래 흙 퍼먹는 아빠였다 이렇게 말하고, 엄마는 나는 원래 얼린 못을 좋아하고 못을 먹었다, 볼트도 먹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나는 막 울면서 자기는 지우개에 그 연필이 달린 지우개 꼭지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족들이 이런 고백을 막 한 다음에야 처음으로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한 곳에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서로 이렇게 비밀이 있는 사람끼리는 자꾸 접촉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비밀이 들킬까봐 사이가 멀었던 그 가족들이 같이 소풍을 떠나요. 계곡으로 소풍을 떠나요. 근데 엄마가 아빠랑 이렇게 도시락 싸온 거를 4단 도시락통을 딱 열어보니까 그 도시락통 한 칸마다 한 칸에는 신선하고 하얀 돌, 그 다음에 얼린 못, 그리고 흙, 그리고 지우개, 이런 것들이 가지런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먹어보라고 권하지는 않았지만 맛있는 식사를 했고 다음에도 또 이렇게 올 거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그리고 그림책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에 난 돌 씹어먹는 아이예요 라고 고백하며 시작했던 아이들은 마지막에 그래요, 난 여전히 돌 씹어먹는 아이예요 라고 말을 하죠. 자기를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면서 끝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많은 아이들 만났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만났어요. 말 못해서 가족에게 그 말을 다 하지 못해서 괴롭고, 심지어는 밤에 잠을 몇 달째 잘 자지 못해서 괴롭다 보니까 입맛도 없어서 잘 먹지도 못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강연을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해서 도서관 강의를 왔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자기가 잘 자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문학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우리가 뭐 똑똑해지고 뭐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이건 이러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책을 읽고 책 속에 있는 많은, 특히 동화책 속의 아이들은 어떤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또 자기만의 방법으로 결말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문학을 읽고 하나의 캐릭터를 경험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이해하고 또 자기를 용서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재미있게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하는 행위는요, 결국 타인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부터 우리는 자꾸 많이 배우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꾸 배려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자기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뛰어다니고 운동하기 때문에 되게 몸은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날쌔고 건강할 텐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또 여러분 생각에 대해서도 좀 다독이고 자기가 자기 편이 먼저 되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요. 오늘은 저는 또 여러분이 평상시에 책 읽을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꼭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작가를 부르면 작가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도 책을 억지로 많이 읽으라고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던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겠죠.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가 된 거긴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답답하고 화나고 속상할 때 여러분의 시간을 빨리 흘러가게 해줄, 잠깐 그 감정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책 세 권만 인생에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 권의 책을 찾기 위해서는 골고루 책을 읽어보긴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알고 있는 책을 읽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다독여지는 게 있거든요. 뭐 우리 탐정물이나 이렇게 범인 잡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범인이 누굴까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다른 거 자세한 걸 못 보게 돼요. 놓치게 되고 그 결말을 궁금해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막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우리 뭐 이렇게 경기 요즘에 뭐 축구 경기 밤에 막 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결말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랑 어디랑 시합을 했는데 몇 대 몇으로 이겼대, 몇 대 몇으로 졌대, 이 결말만 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연 실황을 다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다가 누가 골을 먹었는지, 또 뭐 야구 같은 게 누가 홈런을 쳤는지 이런 것들을, 그것을 보는 것이 진짜 관객인 거예요. 그죠? 책도 어떠냐면 이건 결말이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결말이래를 보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미 읽었던 결말을 아는 거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돌아보는 과정이 책을 읽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책을 한 번에 멈추지 말고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책 몇 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다시 읽어볼 때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여기에 이런 대사를 넣는 거구나, 그리고 이럴 때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를 이렇게 온전히 느끼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던 경기를 또 보고 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스킬을 쓰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자세히 더 집중해서 보게 돼요. 근데 결말을 모른 채로 시합의 결과를 모르는 채로 보게 되면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온전히 못 느껴요. 책도 결말을 다 알고 한번 읽었던 책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들었으면 또 찾아 읽어보는 것이 좋고 그것이 글쓰기로도 이어져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는 받아쓰기도 잘 못하고 글 읽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천천히 읽는 습관 때문에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써야 한다 생각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수다는 많이 떨죠. 근데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를 써보세요 하면 또 어려워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그런 부담을 최대한 내려놓으려면 내가 말하듯이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있다, 한 명의 독자를 머릿속에 상상을 해놓으면 좋아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에게 내가 어제 있었던 얘기를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그런 말투로 한번 글을 쓰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글쓰기가 편해지고,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다 보면은 설명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동작을 다 표현하고 얘기를 쓰게 되기 때문에 글이 좀 생생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글을 길게 쓸 일이 많지 않더라도 가끔 시간이 남거나 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도 자기 그냥 공책이나 이런 데 써가지고
또 빈 종이에 쓰고 바로 버려도 돼요. 이렇게 자기가 속에 있는 것을 글로 한번 써보고 막 낙서를 동그라미 100개 그려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낙서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좀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초 체력 다지는 거랑 똑같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고 단련하는 것에는 낙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낙서하고, 또 누가 보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찢거나 구겨서 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모아둘 수 있으면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짧게 우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여러분 중에 혹시 작가를 만났을 때 궁금한 일이나 혹은 뭐 글쓰기나 독서 혹은 이 책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편하게 어떤 질문이든지 손 들고 한번 질문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쑥스럽죠, 말하려니까. 그래도 편하게 아무거나 한 명이 질문하면 또 계속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거 책 읽고 궁금했던 거 혹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강호준. 어? 황호준. 황호준 친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돌 씹어먹는 아이 한 권 쓰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와, 돌 씹어먹는 아이 한 권 쓰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라는 질문을 해줬어요. 보통 저 책 같은 경우에 제가 책을 써보니까 참 재밌는 게 어떤 책은 4년이나 걸린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 중에 아까 소개해준 책 중에 햄릿과 나라는 작품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묻어놓고 또 고쳐보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계속 그런 시간을 가져서 쓴 책이 있는가 하면, 또 마지막 최근에 나온 책이라고 소개해드린 그 봄날의 곰이라는 책 있죠. 그 책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썼어요. 근데 빨리 썼다고 해서 더 작품이 부족하지도 않고 또 오래 썼다고 해도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돌 씹어먹는 아이의 책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카페에서 합정에 있는 그 홍대 옆에 합정에 있는 카페에서 글을 쓰는데 하루 정도, 처음 이야기 윤곽을 짜는 건 하루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고치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단편 하나가.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좀 짧은 속도로 이렇게 썼는데 그 단편집 7편 중에 마지막 작품인 작품만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쓴 책을 원작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치는 데는 또 며칠이 걸렸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게, 우리가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권의 책은 작가가 일단 그 원고라고 해요. 이 원작을 완성하는 시간에 각자 다르니까 그런 시간이 있고, 그걸 가지고 또 편집부에서 이제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또 이런 디자인도 고민하지만 내용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하는 시간이 또 들고, 그렇게 해서 그거에 어울리는 화가가 선정이 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또 시간이 필요해요. 제 기억에 이게 정확한지 기억이 지금 갑자기 안 나는데, 이것이 그림체 공부를 한 며칠 동안, 원작이 있으니까 며칠 동안 이 문장에 맞게 고민을 해서 하고 나서, 화가가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2년을 기다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화가가 책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수 있겠냐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기다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세르지 블로크가 그려준다고 하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의 책들은 한 몇 개월 걸리는데, 이 책은 원래 쓴 글은 처음 쓴 거는 하루였지만 고치는 과정이 또 몇 개월 걸렸고 이것도 며칠 걸렸고 해서 그런 식으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고마워요. 또 다른 친구 질문 해볼까요?
이름이 뭐예요? 윤여헌이요. 응? 윤여헌이요. 윤여선? 윤여헌. 마스크 써서 우리 서로 잘 안 들려요. 여헌. 여헌? 오, 이름 멋진데요. 여헌이. 여헌이 질문해 볼까요? 많은 것 중에 응. 그 돌을 씹. 좋은 질문이에요. 작품에 관련된 또 질문해 줬는데 가장 생각해 본 게 가장 먹을 수 없는 거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밥 먹다가 돌 나온 돌 씹어 본 적 있어요? 밥에 돌 섞여서? 뭐 들어있거나 이상한 거. 그렇죠. 그런 경험들 있죠. 선생님 어릴 땐 더 많았어요. 지금은 쌀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기까지 그런 것들이 잘 걸러주는데 옛날엔 가끔씩 조그만 돌알갱이들이 들어있어서 밥 먹다가 진짜 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제 안에 있었을 것 같고 돌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에 좀 상징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애기들이 따라할까 봐 근데 애기들이 보기보단 조금 초등학생들이 보지만 제가 항상 진짜 돌 씹어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돌의 모양이 약간 이렇게 떡처럼 흰 돌은 약간 떡처럼 하얗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이 이야기를 처음 썼는데 이게 조그만 하얀 떡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 사탕도 돌하고 되게 닮았잖아요. 그리고 왠지 씹으면 나는 소리가 아자작 하면서 사탕 씹는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래서 이 돌이 선택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질문해 볼까요? 친구 손 든 거 아니에요? 편하게 또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나 이런 거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면 선물 주신대요. 이렇게 발표할 일이 막 많지 않으니까 어색하죠. 우리가 처음 보는 사이인데 네, 편안하게 앞에 두 친구들처럼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제가 다른 질문 들었던 것 중에 많이 하는 질문 할 테니까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또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저한테 어릴 때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냐? 속상한 게 있었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책을 읽으면 글씨가 춤추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늘 생각하기를 이렇게 책을 펼치면 왜 이렇게 글씨가 움직이는 것 같지? 근데 제 생각에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 책을 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한글을 딱 떼는데 기억하고 니은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글자들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1학년 교과서로 그 글쓰기, 읽기 이런 걸 배웠거든요. 이모한테. 근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길도 있습니다. 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글씨가 똑같이 보이고 리을이 달려있으니까 다 똑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동생이 벌써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혼자 했으면 좀 비교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저는 동생이 한글을 줄줄 읽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동화책이 아니라 그 교과서를 외웠어요. 그 부분을 외워서 이모가 읽어보라고 하니까 읽는 척을 했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고 이모가 검사를 하고 하니까 글씨를 진짜 읽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은 글씨 읽을 때 힘들지 않았나요? 여기 앞에 친구는 몇 살부터 글씨 읽을 수 있었어요? 몇 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기억에? 7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친구는, 앞에 친구는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난대요. 자연스럽게 읽게 됐나 봐요. 여기 친구는 저도 한 7살 정도. 7살 정도. 그보다 더 일찍 읽었던 친구도 있어요? 몇 살 읽었어, 친구? 5살. 저 뒤에 아까 손든 친구는? 6살. 대충 그때 이제 우리가 글을 배우는가 봐요. 그죠? 근데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천천히 글씨를 읽는데 받아쓰기를 하는데 받아쓰기 했다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비슷한 단어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삼촌이 30권짜리 동화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글씨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신나고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1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그 1권 읽는 동안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나 봐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얼마인지 그 시간은 기억이 안 나고 너무 기뻐서 그 책을 맨날 안고 다니고 또 이렇게 잘 때 머리맡에 이렇게 베개 밑에다가 깔고 자기도 하고 계속 그 책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한 번도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말했죠. 야, 너 이거 1권 읽어봐. 너무 재밌어. 왜? 너는 책 왜 안 읽어? 이거 진짜 재밌는데.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누나, 나 그것보다 3권이랑 5권이랑 17권이 더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장면 생각하면 약간 그 방이며 이런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3권이나 읽었다는 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맨날 들고 다녔는데 얘는 언제 읽은 거지? 1권은 내가 맨날 들고 다녔는데 언제 읽은 거지? 그래서 너 어떻게 3권이나 읽었어? 진짜 읽었어? 그 3권 내용 말해봐. 그랬더니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더니 진짜인 거예요. 근데 동생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 30권 다 읽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야, 너 거짓말 치지 마. 막 그랬더니 아무거나 제목 말해보래요. 자기가 얘기해 준다고. 근데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빨리 읽기도 했겠지만 제가 한 권을 얼마나 늦게 읽었으면 그게 30권대 한 권이 됐겠어요. 마치 경기 나가서 1대3으로 30으로 진 느낌? 근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저는 원래 좀 밝은 성격이었는데도 그게 좀 상처가 됐고 이거를 누구한테 말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초등학교 내내 받아쓰기를 할 때 굉장히 긴장을 하고 힘들고 그랬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니까 5, 6학년이 되니까 교과서의 글씨들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글 쓰는 작가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마음속에 나는 남들보다 뭔가를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마음속 깊이. 그럼 다시 좀 용기를 내서 이 책까지는 마무리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작업을 막상 그렇게 했는데 25권이 넘는 책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도 내가 난독증이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위에 공사하나 봐요. 그죠? 몇 년 안 됐는데 지금은 왜 이런 이야기를 좀 털어놓냐면 이게 서로 학교에 가보면 아직 글씨를 모르거나 책 읽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그 한두 명이라도 제 얘기에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또 이 책으로 제가
만난 친구 중에 한 번은 이 얘기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얘기하고 싶다면서 되게 귀여웠거든요. 자기가 사실은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데 부모님이 맨날 밤마다 싸우는데 이혼한다고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애들 집은 되게 화목해 보이고 그런 걸 보면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하고 자기만 이런 환경인 것 같고 그냥 약간 그런 게 자기의 비밀처럼 느껴졌는데 얘기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거는 한 반에 있는 일산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였는데 아이가 일어나서 어제도 부모님이 싸우고 심지어 누가 데리고 학교 이 그 여자애였는데 그 애 이름을 말하면서 얘를 누가 키울 거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웠대요. 그래서 자기를 서로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 괴롭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놀랬어요. 되게 용기 있게 얘기를 어쨌든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친구들한테 좀 화목한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주지 이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들은 거라서 내가 이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린 이미 헤어졌어. 부모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애들이 우리 부모님은 어떻고 어쩌고 막 걔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애가 조금 우울하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얘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끝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한 도서관에 갔을 때 한 여자아이는 강연 끝나고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라고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동생이 생기고 나서 부모님이 바빠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한테 돈을 주면서 거기서 열리는 장에 갔다 오라고 했대. 5일장 같은 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가 그것을 들고 돈을 딱 가지고선 장터에 간 거예요. 이렇게 요일 그 특정 요일내만 열리는 장터래요.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장난감 플라스틱 장난감도 팔고 막 여러 가지가 파는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탕 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 뽑기 그게 뭔지 알아요? 약간 요즘에 나온 달고나랑 좀 다른데 달고나보다 투명한 사탕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그거 아는 친구들 잘 없는데 그 사탕을 뽑는데 그게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깡통 이렇게 깡통 안에 막대기가 들어있대요.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하드 먹으면 들어있는 손잡이 같이 생긴 막대기에 번호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딱 뽑으면 몇 번을 뽑으면 그 사탕을 주는 건가 봐요. 근데 어떤 어른이 딱 뽑았대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숫자가 15번이었어요. 그럼 15번을 딱 뽑았더니 사탕이 제일 큰 사탕이 나온 거예요. 모양이. 그러니까 배인지 물고기인지 그런 큰 게 나왔는데 얘가 그거를 보고 너무 자기도 뽑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만큼 번호가 가득 써 있는 거에서 그 번호를 똑같이 뽑을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얘가 좀 머리를 쓴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주 바쁜 틈을 타서 할아버지한테 돈을 내고 할아버지가 막 사람들을 바쁘고 막 이런 틈을 타서 얘가 막대기 하나 딱 뽑은 다음에 다시 넣었어요. 돈을 내고 할아버지한테 숫자를 안 보여주고 모르는 척하면서 딱 넣으면서 15번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그 번호를 외워뒀다는 걸 할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가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 큰 사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사탕을 들고선 집으로 가는 동안 너무 신나더래요. 너무너무 신나서 그걸 계속 보면서 끝부분부터 조금씩 막 핥으면서 가다가 집에 가서 깨가지고 먹는데 사탕이 이만했다고 해요. 걔 말로는. 사탕이 크니까 저도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뽑아도 요만한 거 뽑거나 꽝 되거나 이랬었는데 걔가 그거를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사탕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죄책감이 자꾸 커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또 얘가 저학년이었거든요. 더 그런 일이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밖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나면 날 잡으러 왔나? 그 할아버지가 경찰을 데리고 날 잡으러 왔나? 부모님한테 이르러 왔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왜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는 내가 굉장히 착한 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라고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너무너무 못 참아서 돈을 모은 거예요. 왜냐면 큰 사탕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기 돈 모은 걸 다 가지고 그 장터로 다시 갔어요. 근데 이렇게 장터가 있으면 장터에 가서 딱 그 입구에 들어가서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떨려서 안 되더래요. 거기 앞에만 가면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장터니까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다가 어느 주에 용기를 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할아버지 찾았어요. 없어요. 다시 한 바퀴 돌아도 없어요. 다시 또 갔대요. 다음에.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장난감 파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기 사탕볶이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그럴 양반이 아닌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나온다고. 근데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사람이 안 나오는데 뭐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거기까지 다 얘기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이게 마이크를 제가 줬었거든요. 마이크를 들고선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는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 할아버지 장사 잘 돼서 가게 차리셨나 봐. 그랬더니 걔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그 할머니도 그런 거 같다고 했어요. 저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너 때문은 아닐 거야. 근데 이 애가 그럼 만약에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도 저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이가 된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근데 이 아이가 왜 돌 씹어먹는 아이라는 책을 읽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집에 돌 씹어먹는 아이 책이 엄마가 사다 놓은 게 있어서 읽었대요. 자기가 괴로운 중에 책을 읽었는데 이 아이를 보고 이 책을 써준 작가님이라면 나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의 죄를 막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우리 누구에게도. 그렇긴 한데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하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만의 비밀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으시면 손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에게 밝히기 부끄럽거나 괴롭거나 혹은 잘못했던 일 그런 것이 있는 사람 혹시 손 들어 주실 수 있냐 했더니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막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막 얘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고 조금씩 부족한 사람이 다 뭔가 비밀이 있고 실수가 있고 조마조마한 일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오늘 이 친구가 우리한테 할아버지한테 고백할 수 없는 거 우리한테 했으니까 같이 용서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때 그 아이를 용서한다는 말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용서하자는 얘기를 하고 그날 강연을 마쳤는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많이 울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도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랑 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중에는
얘기하라고는 안 할게요. 이렇게 돌 씹어 먹는 아이처럼 나도 나만의 비밀,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답답한 것, 또 남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친구 한 명만 손 들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네, 용기 내서 손을 들어줬어요. 고마워요. 얘기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혹시? 그건 아니죠.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용기 내서 손을 들어줘서 되게 고마워요. 우린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읽고 나서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 중에 물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거나 고백해야 할 수 있는 거면 고백하면 좋겠지만 정말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좀 용서하고 혹은 인정하고 이런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거라면 멈춰야 되는 일이지만 자기만의 어떤 상처나 비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거의 모두는 자기만의 돌이 있을 것 같아요. 몰래 씹어먹는 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함께 또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꼭 두껍고 막 이런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책을 가끔이라도 책을 접하게 되면 읽어봤으면 좋겠고 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책을 읽은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이렇게 찾아 읽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답답한 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속마음을 한번 끄집어내 볼 수 있는 독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 명 꼭 받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네, 친구. 가장 다 쓰신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 무엇인가요? 와, 진짜 어려운 질문했어요. 썼던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책. 그럼 찾아 읽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약간 때마다 다른데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요. 이제 최근에는 비밀편지 소동을 추천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읽는다면 어떤 아이가 권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라는 책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의 집에 몰래 숨어 사는 아이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서로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나오고 몸이 없는 채로 마음만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는 아버지들이 그 마을에는 다 가방 속에만 살고 있는 아버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현실하고 다른 좀 특이한 이야기들 통해서 여러분 좀 상상해보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아이가라는 책 권해드릴게요. 네, 오늘 긴 시간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언젠가 또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는 친구들이 나는 뭐 작가가 될 일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운동하는 거에 관련된 책을 나중에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 중에서 꼭 작가가 되는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